자,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예, 조직 행동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챕터 1이 조직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얘기 나오는 내용이 이제 버나드의 조직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좀 뒤에서 다시, 같이 이제 사이먼하고 엮어가지고 한번 제가 같이 좀 얘기 드리고, 우선은 이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조직 경영조직론에 관련된 역사적 이제 흐름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고등경영학하면서 다뤘지만 이제 과학적 관리론부터 해가지고 인간행동론에서 이제 쭉 발전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 조직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일러의 직능조직론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직론에서 이제 다루는 건 이 테일러 직능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인간관이 경제인 가설을 기초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고 조직 구성원들이 생산을 위한 수동적인 생산 도구로 보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왔지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시는 이제 머신 모델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신고전 조직론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인간관계론이라는 메이오의 이제 호손 실험에 의해서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인간관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다 한번 얘기를 했던 거고 이때 이제 인간관계론에서의 이 인간관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사회인을 가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인을 가설을 기본으로 해서 이 사회적 관계를 대단히 중요시했고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 그리고 공식적인 조직보다는 이제 비공식적인 조직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했다는 거, 그런 특징적인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 조직 이론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버나드하고 이제 사이먼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버나드,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버나드는 그 전에 과학적 관리론하고 이제 인간관계론에서의 이제 조직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비판을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이제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부분에도 간단히 나와 있었지만 조직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제는 어떤 공동의 목표이익, 그러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이익이겠죠.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기업이 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2명 이상의 인간이 모여있는 협동 체계로 봤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구조를. 그래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2명의 사람이 모인 협동 체계. 그게 이제 조직으로 바라봤죠. 그래서 이 버나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버나드는 그 구성원, 그죠? 예, 구성원이 공헌이라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공헌하기 위한 공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좀 크게 다시 쓸게요. 공헌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 공헌에 따른 조직에서의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헌을 하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 그죠?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서로 균형을 이뤄야지. 균형을 이뤄야지만 구성원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조직 내에서 이런 공헌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헌과 만족의 정도가 같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만족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보수죠, 보상. 그러니까 기업이 해줘야 될 역할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보상의 크기는 최소한 그 조직원이 공헌한 거하고 같거나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봤어요. 버나드는. 그래서 공헌의 크기보다는 보상이 더 크거나 같은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조직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갖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만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관리자의 역할, 경영자의 역할을 중요시했는데 경영자의 본질적인 역할이 결국은 조직 구성원들의 공헌에 따른 만족에 대한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게 경영자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바라봤어요.
예, 이게 이제 버나드가 바라보는 조직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먼이 생각한 조직론은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킨 거죠. 그죠? 조금 더 이제 이것저것 내용을 좀 덧붙였는데, 그 중에 이제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조직이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각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의사결정.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봤고, 이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서 조직이 유지되고 발전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이먼은 이 조직에서의 인간관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인간에 대한 이 기본 가정을 뭐로 바라봤냐면 관리인으로 봤습니다. 관리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 내의 구성원들은 다 관리인처럼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조직이 유지되고 발전된다라고 바라본 거죠. 그때 이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 의사결정은 제한된 정보 하에서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의 의사결정입니다. 제한된 합리성을 주장했어요. 제한된 합리성. 그러니까 이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질 수는 없죠. 이론적으로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따져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 내에서 주어진 정보를 한계로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만족해를 추구한다고 해요. 만족해. 예. 보통 이론적으로는 최적해를 찾아야 되지만, 그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뭐 무슨 방정식 문제 풀고 막 이럴 때 보면 무슨 최적해를 찾아라 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수학 문제 풀 때. 근데 이제 최적해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고, 그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가능한 대안 중에서 관리자가 직관이나 경험을 통한 가장 만족스러울 만한 해를 찾는 방법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죠. 그걸 이제 만족해라고 합니다. 만족해. 그래서 이제 이 사이먼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주장을 했고, 제가 이제 버나드 내용 중에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뭐가 있냐면, 버나드가 권한에 대한 정의를 좀 다르게 했어요. 권한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권한 수용설이라고, 버나드는 권한이라는 게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위치, 직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위치, 어느 직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그죠? 이 종업원, 그러니까 이 구성원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 권한이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그게 이제 권한 수용설이에요. 이제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버나드죠.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 좀 같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동과 의사결정론에서 이제 사이먼 얘기는 했고, 제가 그 관련된 건.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론. 상황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그죠? 이제 조직 내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때 맞는 조직 구조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체계, 그죠? 조직 설계나 조직 체계, 조직 기술이 다 다르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조직들은 다르다고 봤고,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조직에 대한 기본 개념은 뭐냐면, 어떤 정형화된 하나의 조직 구조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다 적용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이나 조직이 처해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그때 맞는 어떤 조직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본 게 이 상황이론에서 바라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시스템 하면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체계입니다, 체계. 컴퓨터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사람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생태계, 이런 것도 이제 시스템이에요. 개로 끝나잖아, 그죠? 그럼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는 뭐냐면, 시스템은 경계가 우선 있어. 외부 환경하고 접속하기 위한 그 경계선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시스템 내에는 하위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상위 단위의 상위 시스템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이제 전체 시스템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 시스템이. 근데 이제 하위 시스템의 합이, 여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위 시스템의 합이 전체 시스템하고 동일한 건 아니에요. 전체 시스템하고는 동일하지 않다. 이유가 뭐냐면, 하위 시스템이 만난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시너지가 붙어,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가 붙어야지 결국 시너지까지 합친 그 크기가 전체 시스템하고 동일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람을 빗대서 얘기해 보면, 단순히 사람이 이런 각각의 기관들이 만났다고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자아를 인식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뭐 팔, 다리 다 붙어 있고 머리가 붙어 있다 그래도 안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혼 같은 게 들어와야, 자아가 들어와야, 그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뭔가 나만의 뭐 독특한 행동을 할 수, 특징을 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라는 건 단순히 하위 시스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시너지까지 붙어야지 전체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은 대단히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시스템은 유기체들이 많잖아요. 그죠? 유기체. 그 유기체들은 뭐야? 항상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죠. 그죠?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죠? 그래서 시스템 이론은 결국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기초로 해서 이제 조직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개인 행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죠. 자, 이제 조직 내에서의 개인 행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기업에서 바라보는 조직은, 그죠? 조직이 요구하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죠, 체계. 그죠?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조직 내에는 말한 것처럼 이제 구성원들이 있어, 구성원들. 그죠? 구성원들.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구성원들이 궁극적으로는 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할 거 아닙니까? 행동, 행위. 그죠? 이 행동들이 조직의 목표가 일치가 되도록 개인의 행위, 구성원들의 행위를 이해하고 변화시키고 조정을 해줘야 돼. 이제 기업, 경영학에서 다루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조직 내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는 결국 기업의 목표로 하는 어떤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이 움직여야 되고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행위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개인들의 행동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경영학 파트에서 이런 개인 행위라는 걸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학습이론입니다. 학습이론. 예, 이제 학습이론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학습이론 같은 경우에 결국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대학교가 과정을 거치면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거 배워왔던 걸 경험해서 이제 나중에 커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학습이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 조직 내 각각의 구성원들을 학습시켜서 조직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이도록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론이 이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는 게 파블로브가 이제 이런 어떤 특정 실험을 했었어요. 이게 보통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개가 배가 고플 때 음식물을 보여주면 침을 흘리죠. 사람도 다 똑같지만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는 파블로브가 처음 했던 실험이에요. 그게 이제 고전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한테 음식물을 보여줄 때 막 침을 흘리는 거야. 배고프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음식물을 보여주지 않고 음식물을 보여주기 전에 우선 종소리를 막 내요. 그리고 한 10분 후에 음식물을 보여주는 거야. 이제 그걸 반복했더니 나중에 걔가 종소리만 막 울려도 아, 얘가 이제 곧 밥을 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막 이제 침을 흘리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처음에 무조건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을 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조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식으로죠. 종소리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학습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걸 이제 어떤 실험,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야, 이게 뭐 단순히 본능적인 거를 떠나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인지적인 지식, 그죠? 어떤 경험, 지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조작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초가 돼가지고. 조작적 조건화에서 이제 스키너가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한 것처럼 야, 단순히 그냥 본능에 의한 반응보다는 어떤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작적 조건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을 주게 되면, 그죠? 어떤 조건에 따른 자극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조건 자극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조건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 우리가 이제 조작적 조건화에서 다룬 얘기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학습이라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하는 게 단순히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학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학습이니까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경험이나 어떤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봐요. 사람들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거나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사회적 학습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처럼 관찰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행동 결정에 있어서의 인지적, 행동적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게 사회적 학습 이론이에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이제는 강화 이론이죠, 강화 이론. 그러니까 행동 형성에 관련된 강화 이론인데, 강화라는 건 뭐야? 어떤 특정한 행동을 계속하게, 더 강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이제는 강화 이론이죠, 말 그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행동,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화 이론에 대한 배경,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행동 형성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쾌한 사건과 불쾌한 사건, 그 다음에 첨가 제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 구성원들한테 좋은 거를 주거나, 아니면은 싫은 거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유쾌한 사건이나 불쾌한 사건이라는 게 이제 좋은 걸 주는 것과 싫은 걸 주는 게 있는데, 자, 좋은 거를 첨가하는 방법이 있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싫은 것을 첨가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좋은 걸 주는 거는 이제는 이걸 긍정적 강화라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적극적 강화라고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좋은 걸 첨가해서 예를 들어 보상 같은 걸 주는 거죠, 그죠?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람직한 행위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증가하게 되고 거꾸로 불쾌한 거, 싫어하는 거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또 바람직한 행위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 이제는 뭐 근무 환경에서 그런 거 있잖아. 막 무슨 주변에 막 잡음이 자꾸 들리고 막 환경이 열악해. 그런 것보다는 그죠? 막 이런 불필요한 자극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노이즈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싫어할 만한 작업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제거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이런 걸 이제 소극적 강화, 부정적 강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는 각각 바람직한 것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싫어한 거를 제거하는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좋아하는 거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소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번 주던 보너스를 안 줘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너스보다는 이거 TV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뉴스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이게 공무원 중에 어떤 특정 공무원들이 이제 저녁에 야간 수당을 받으려고 이제 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들 그 지문 있잖아요. 지문 같은 걸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녁마다 그러니까 야간에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출근부를 조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당을 받아간 거야, 수당을. 응? 근데 이제 말이야, 수당을 받아갔는데 이제 기업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당을 못 받아가게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당만 받기 위해서 그런 조작 행동을 한 건데, 결국 기업 입장에서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야간 수당 제도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거시키는 거지.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불쾌한 사건,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를 첨가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벌입니다. 체벌. 아니면 뭐 학교에서는 체벌일 거고 직장 내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제는 뭐 감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이제는 그런 게 벌이 되겠죠. 그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이제 감소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강화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조직의 행위를 변화시킬 때 이 강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 말 그대로 더 증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비율을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강화라는 방법,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상을 주거나 아니면 벌을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상을 제거하거나 벌을 다시 제거하는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는 강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켰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강화, 그죠? 강화의 정도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면 그 정도가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조직원들, 구성원들이 하는 행동들이 지속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잠깐 단시일 내에 딱 유지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보다는 그 강화와 관련된 행동들, 구성원들의 행동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연속적 강화, 단속적 강화가 있는데, 우선 연속적 강화는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 계속, 가장 대표적인 게 칭찬이야, 칭찬. 그러니까 계속 칭찬을 해줘가지고, 볼 때마다 칭찬을 해가지고, 바람직한 행동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단점은 뭐냐면, 칭찬을 어느 날 갑자기 안 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강화의 효과가 급속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이제 단속 강화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단속 강화 중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고정간격법, 뭐 변동간격법이 있고, 간격법이 있고요. 비율법이 있는데, 간격법도 고정 변동이 있고, 비율법도 고정 변동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간격법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간격법보다는 비율법이 강화의 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법보다는 변동법이 강화의 효과가 더 오래도록 지속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변동비율법이 이제 예를 들어놨지만 성공 커미션 같은 거 주는 거. 성공 커미션 줄 때는 어떻게 주냐면 성공을 해야지 우선 주니까 변동적이죠. 그죠? 성공을 못하면 안 주니까 항상 일정 기간마다 주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죠? 변동적이고 성공 커미션의 비율은 성공의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을 냈느냐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나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일하는 사람 자체도 야 이거 성공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강화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다가 이런 성공 커미션을 없애더라도 이 효과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서서히. 왜냐면 커미션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 뭐 안 주겠다고 딱 대외적으로 공포한 거 아닌 이상은 항상 사람들은 야 이거 내년에 또 성공 커미션 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긴장을 한 상태에서 일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변동간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승진제도 같은 거 뭐 깜짝 퀴즈라 그랬는데 승진제도가 가장 이제는 잘 다가오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간격법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러니까 보너스 같은 거 고정적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예측이 되잖아. 뭐 2달 단위나 3개월 단위로 준다고 하니까 그때만 바싹 일을 하겠지. 아, 이제 보너스 주는 단에는 좀 우리 잘 보여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화가 중단되면 그 효과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죠? 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머지 두 가지도 뭐 똑같은 논리인데 결론적으로 변동비율법이 가장 강화의 효과가 오랫도록 지속된다. 자, 그리고 이제 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태도. 자, 이 태도에 대한 내용은 우선은 이제 요 태도의 구성 요소를 좀 아셔야 돼요. 구성 요소. 인지적 요소하고 감정적 요소하고 행동적 요소인데 이제 태도를 구성한다는 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내가 이제는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딱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구분을 하겠죠. 김 부장이구나, 뭐 이 과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인지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미리 구분하는 거야. 그죠? 딱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인지하는 걸 말 그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인지적 요소고. 딱 보고 나서 이제는 어떤 좋은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나쁜 감정이 들 수도 있잖아요. 과거 경험에 의해서.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감정적인 게 나오죠. 얘 나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얘 기분 좋아? 아니면 얘를 보면 나 좀 기분 나빠. 얘는 좀 조심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정서적 감정이고 그럼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최종적인 행동을 하겠죠. 그죠? 뭐 깍듯하게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갑게 가서 포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악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도의 구성 요소는 결국 인지적 요소하고 감정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의 결합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성격은 이 빅5 모델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빅5 모델은 이런 모델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걸 옛날에 이제 그 구분을 할 때 그런 거겠죠.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들, 그죠? 성격적인 특성들을 구분해서 대표성을 가질 만한 성격으로 딱 묶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외향성, 친화성, 성질성, 그 다음에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더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격의 5가지 유형이에요. 외향성 같은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이제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그렇게 사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외향성이고 그 다음에 친화성이라는 건 남하고 쉽게 친해지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성향이 이제 친화성이고 성실성 같은 건 꾸준히 뭔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성향인데 이런 성격은 직장 생활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성과와 관련됐다고 써놨는데 성실한 사람들이 이 직장 다니면서 실적도 좋게 잘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실성이 이 성과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했고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 안정성 같은 경우는 이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람일수록 감정의 기복이 없어. 근데 욱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죠? 순간 확 올라왔다가 확 또 내려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방성이라는 건 이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인드예요. 그런 걸 이제 개방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방성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물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 쉽게 받아들이고, 그죠? 뭐 이제는 뭐 새로운 뭐 어떤 뭐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접하더라도 쉽게 이제 그런 것들을 나한테 받아들여.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방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주요한 성격 특징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조직 행동에 미치는 뭐 주요 성격의 특성인데 뭐 여기서 이제 마키아벨리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즘하고 이제 A형 성격, B형 성격, 그다음에 C형 성격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마키아벨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마키아벨리즘이란 자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는 이용해서 그 사람을 컨트롤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 그런 거 이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자기 감시 성향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어요. 이 감시 성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눈치를 잘 보는 성격이야. 이게 눈치. 그러니까 이 눈치 잘 보는 사람들이 조직생활 잘해요. 이제는 딱 봐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럴 땐 조심해야겠구나. 하물며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부모님들 어머니가 화를 내고 있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탁탁 어떻게 기분을 맞춰줘야 될지 이런 생각 잘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말 그대로 좀 힘든 거죠. 저도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보면 뭐 어머니가 어떤 걸 해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거기 눈치껏 내가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좀 덜 혼났는데 저희 남동생이 하는데 남동생 같은 경우 안 그랬어요. 남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눈치도 없어 막 그래가지고 막 어머니가 막 하는데 대려 거기서 대려 막 고집을 피우다가 대려 더 맞고 반감을 일으켜가지고 어머니한테 혼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A형 성격, B형 성격 있고 그다음에 C형 성격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혈액형하고 상관이 없어. 혈액형하고 상관없고 그냥 A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혈액형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좀 여기 나왔지만 이제 참을성 없고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뭔가 이게 욕망에 대한 갈구를 갖고 있는 좀 그런 걸 갈구하는 성향의 성격을 A형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B형 같은 경우는 좀 느리고 좀 태평한 성격, 느긋느릿한 성격을 이제 B형 성격이라고. 이게 혈액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C형 성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종교인들한테 어울리는 성격이 이제는 뭐 친절, 희생, 뭐 부정적 정서 표현을 자제하고 좀 이렇게 좋은 감정만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성격이 이제 C형 성격이죠, C형 성격. 자, 이제 가치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가치관은 특별하게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고 단지 여기 밑줄 그어놨는데 이 태도보다는 이제 가치관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보통 태도 같은 경우는 좀 이제는 어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바뀌게 되면 그런 어떤 정보가 바뀌면 태도에 대한 변화는 쉽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나중에 쉽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든요. 태도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만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오랜 동안 그죠? 교육을 통해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쉽게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를 지각한다는 건 인식을 한다는 거거든요. 인식을 한다는 걸 그걸 이제 어떤 사물을 보고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걸 이제 지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대인 지각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귀인 이론이 있어요. 귀인 이론. 귀속 이론, 귀인 이론이 있는데, 이게 귀인 이론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을 누구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귀속시킬 거냐. 그래서 이제 귀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터졌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누구한테 귀속시키느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 이제 A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걸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공을 했으면 A 이 사람이 아주 잘해서 성공을 한 건지 아니면 A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도와줘서 성공을 한 건지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설명을 할 때 이제 귀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귀속을 누구한테 두느냐? 그 사람 자체 내면적인 이유 때문에 그죠?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요인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지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누구에 귀속시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귀인 이론인데 이 귀인 이론에 대한 해석을 보통은 해석할 때 여기 지금 간단히만 나왔지만 그런 내로불람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면 노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뭐냐면 내가 해서 뭔가 실적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주변에서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거꾸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잘했어. 그 사람이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잘했다기보다는 누가 잘했다고 보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도와줘서 환경이 잘 조성이 돼서 일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귀인오류라고 우리가 보통을 하죠.
자, 그러면 동기부여 및 직무분석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기부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일에 대한 자극, 그죠? 그리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데, 자, 이 동기부여 관련된 이론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 내용이론하고 과정이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 각각의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게 내용이론에 속하는지 과정이론에 속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슬로의 5단계, 뭐 이거 5단계 이론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5단계. 예, 그리고 이제 맥글러거의 이제 XY 이론. 예, 그리고 이제 꼭 성선성 설학설처럼 이제 XY 이론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다음에 허즈버그의 이요인 요인 같은 것도 위생 요인, 만족 요인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알더퍼의 ERG 이론 같은 경우 매슬로우의 5단계 이론하고 엮어가지고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뭐 세 가지는 거의 뭐 여기서 유래된 거죠. 뭐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제 파생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온 건데, 하여튼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도 요거 5단계설이 조금 변형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 이론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결국 제가 이거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직무가 사람을 만든다. 그죠? 그래서 그 직무에 맞는 적절한 사람을 배치했을 때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직무 특성 이론 그런 거 설명하고 있고, 매슬로우의 5단계 이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라미드 그래가지고 맨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뒤에서 좀 내용이 나오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브룸의 기대 이론,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그 다음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하고 포터의 기대 이론, 업적 만족 이론 등도 이제 과정 이론에 속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 기대 이론이고 어떤 건 과정 이론인지를 잘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동기부여 관련해서. 자, 이제 매슬로우 5단계, 욕구 5단계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욕구 5단계선을 보시면 생존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 존중 욕구, 자아 실현 욕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죠. 자,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단계를 우리가 이제 요렇게 두 개씩 묶어가지고, 이제 ERG 이론에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ERG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존재 욕구로 봤고, 요 관계 욕구, 이게 성장의 욕구로 봤죠.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하고 또 ERG 이론은 두 개를 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적인 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하는 게 불가능해요. 매슬로우는. 그죠? 근데 알버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그리고 얘는 퇴행이 가능해요. 퇴행. 좌절 퇴행 같은 경우. 그러니까 뒤로도 후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는 앞으로만 가잖아. 앞으로. 그죠? 하나의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 상위 욕구를 추가하게 되고, 상위 욕구를 추가하면 또 그 다음 욕구를 추가하게 되는 식으로 해서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더퍼 이론 지금 이제 얘기 드렸으니까 요 두 가지는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허즈버그의 이요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 요인하고 위생 요인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거는 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이고, 위생 요인은 불만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알아야 될 요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인, 이건 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이니까, 이거 아무리 불만족 요인을 개선한다고 해서 만족이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만족 요인 관련된 건 뭐예요? 이거 책임, 승진, 개인적인 성장, 동기, 뭐 이런 거, 그죠?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동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행정, 감독, 보수, 뭐 복리후생, 뭐, 그죠? 그 다음에 작업 조건, 상호 간의 대인 관계 이런 건 위생 요인이니까 요걸 개선한다 그래서 만족 요인이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 단 불만족은 감소하겠죠. 그죠? 불만족 요인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동기 요인하고 위생 요인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브룸의 기대 이론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대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의 크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도 안 나왔지만, 우선은 뭐,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지만, 이 유의성, 수단성, 기대성이라는 요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자기가 느끼는 이제 기대감, 만족감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의 크기가 적절히 따라왔을 때, 그죠?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동기부여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조직에서 이탈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도의 기대 이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 요거 말했지만 이제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어떤 특정한 자리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딱 배치를 해 놓으면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더 업무 실적이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완전히 이제는, 대래, 사람도 떠나고 그 자리에 있는 일도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직무 특성 이론은 이제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무 충실화 개념하고도 이게 좀 엮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뒤에서 나중에 직무 충실화를 할 때
이 직무 특성 이론이 이제 배경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충실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직무 특성 이론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자, 이 직무 특성의 5가지 요소. 그래서 이제 기술의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그다음에 자율성, 그다음에 피드백 요 5가지가 직무 특성의 중요한 5가지 요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죠. 자, 그다음에 맥그리거의 XY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이론은 관의적인 관리 방식이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민주적인 관리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는 일하기 되게 싫어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대단히 능동적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XY 이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브룸의 기대 이론에 대한 거 앞에서 했던 걸 여기서 또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좀 페이지 구성하면서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보시면 뭐 이제 기대성, 수단성, 유의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죠? 이 유의성하고 기대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는 이 수단성까지가 다 이 고배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만족이 안 되면은 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부여라는 이 동기부여가 산출되는 함수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유의성과 기대감, 그죠? 그 다음에 수동성이 곱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또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동기부여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자, 리더십 이론도 이제 역사적 흐름을 보면 처음에 이제 특성 이론이 나왔다가 이제 행위 이론, 상황 이론을 발전해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변혁적 리더십까지 갔죠. 근데 이제 특성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라는 게 처음부터 타고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제 기질적으로 처음부터 특성적으로 타고나는 걸로 보는 게 특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타고날 때부터 리더고, 그렇지 않은 놈은 리더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 이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리더는 그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리더라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이론에서는 그런 어떤 행동적인 것들이 결국 리더를 육성해 낸다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이론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황 이론. 그때 달라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혁적 리더십 같은 경우는 약간 추상적이에요. 앞에 있던 것들은 대부분 이 변혁적 리더십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런 이론들을 변혁적 리더십이 나오면서부터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앞에 있는 이론들은 다 거래적 리더십으로 봤어. 그러니까 돈을 줘야지만 일하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을 했고, 변혁적 리더십은 야, 돈과 상관없이 사람의 어떤 자아실현이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 사람들의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야지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이렇게 본 게 변혁적 리더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더십의 유형 중에 이제 행위 이론 관련된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오하이오 대학의 모형이 처음 이제 나왔어요. 이거는 10세 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가지 리더십을 이제 발휘를 해봤습니다. 권위적 리더십, 그 다음에 방임형 리더십, 그 다음에 참여적 리더십. 권위적 리더십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명령하는 거야. 하나씩 다 지시하고 하나씩 다 일일이 참견하는 거죠. 방임적 리더십은 그냥 놔두는 거야.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참여적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적 리더십이야. 서로 이제 회의하고 서로 회의를 거쳐서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참여적 리더십이죠.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은 뭐냐? 참여적 리더십이 가장 좋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PM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이제 오사카 대학의 이제 미스비 교수 등 이제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나온 이론인데, 요 이론은 이제 P하고 M이 의미하는 게 이제 P가 여기 나왔지만 퍼포먼스를 의미하는 거고, M이 메인터넌스예요.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는 성과 지향을 의미하는 거고, 메인터넌스 유지 지향인데, 요거는 뭐냐면 과업이야, 과업. 일과 관련된 거야, 일. 예? 요거는 유지라는 건 관계 유지야, 관계. 관계 유지니까 이제 사람 관련된 거야. 이건 사람, 얘는 일,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PM 이론에서 P는 사람, 이게 일을 의미하고, M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PM 이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죠? 관계지향적 성향을 보여야 되느냐, 아니면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PM 써보면은 라지 P, 스몰 P야. 여기, 요쪽이 P네. P, 라지 P, 스몰 P, 뭐 라지 M, 스몰 M 해가지고, 그죠? 이거는 과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고, 이거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의 성격은 4가지가 되는 거지, 4가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내용 이제 책에도 잘 나왔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하이오 대학의 이제 주립대학의 또 이론이 이것도 보시면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다 보시면 이것도 이 과업 주도형 리더냐, 관계 중심의 사람 중심의 리더냐 해가지고 유형을 우선 크게 보면 2차원 내 두 가지 변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업 중심이냐 아니면 관계 중심이냐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그걸 또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정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의 머튼의 이제 관리 격자도는 이걸 잘 알아주셔야지. 이거는 그래서 이 관리 격자도 내에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총 9단계를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일에 대한 관심이냐 사람에 대한 관심이냐로 구분을 해가지고 높다 낮다 낮다 높다 해서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사람에 관심도 높고 일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 어디야? 여기 이상적인 상태. 이게 이제 T면이에요. T명이라고 하고 요 중간 단계가 타협형. 여긴 사람에 대한 관심만 높으니까 인기형이 되는 거고 이건 일에 대한 관심만 높으니까 과업형.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니까 방위명, 무관심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리더의 유형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브레이크와 머튼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리더의 유형은 뭘까요? 요거. 9,9로 표현됐는데, 왜냐면 좌표축으로 표현했을 때, 저게 이제 아까쯤 했잖아요. 이제 S축, Y축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9,9에 해당하고 이게 5,5. 그러니까 이게 9등분씩 한 거예요. 9등분씩. 제가 아까 전에 나눌 때는, 이렇게 우선 3개씩 나눠가지고 총 9개의 블록으로 나눴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더 세세하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9,9, 5,5, 9,1, 1,9, 뭐 1,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관리 격자도 내에서의 리더의 유형을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대표적인 유형을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리더십 이제 상황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 상황 이론이죠. 환경 상황,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자, 그중에 피들러의 상황적 파악 이론 같은 경우는 중요한 상황 변수, 그러니까 환경적인 변수를 어떻게 봤냐면 우선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과업의 구조, 그리고 리더의 직위, 요 세 가지가 중요한 상황 변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이 상황적인 요소하고 리더의 개인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잘 해야 결론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한다.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해줘야지 된다. 그래야지 리더십의 효과가 최대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을 할 때, 그때 이제 LPC 점수를 많이 활용했는데, LPC 점수가 뭐냐면, 여기 나왔지만, 리스트, 프리퍼드, 코워크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 가장 일하기 싫어하는 동료, 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동료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점수를 기초로 해가지고, 리더를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높으면 LPC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에 관한 인기형이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주변 동료로부터 인기가 많은 형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점수가 낮으면 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 LPC 점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LPC 점수가 거기까지죠. 내용은 여기 교재 추가적인 내용들이 또 나왔을 텐데 이 LPC 점수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리더의 유형을 구분을 했다라는 거. 자, 에반스와 이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브룸의 기대 이론을 좀 기반을 두고, 그걸 좀 약간 변형하고 발전시킨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는, 종업원, 여기 나왔지만 밑줄 그어놨는데, 종업원의 특성과 작업 환경의 특성을, 상황 변수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업원의 특성, 종업원이 갖고 있는 기질적인 특징, 그 다음에 그 종업원이 일하는 과업 환경의 특성, 이 두 가지를 기초로, 요걸 상황 변수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들한테 이제 적절한 목표를 제시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통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게 경로 목표 이론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황 변수로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룸의 기대 이론처럼 기대성, 유의성, 수단성이라는 요 원리에 의해서 이 기대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종업원들이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경로 목표 이론이죠.
자, 경로 목표 이론에서도 리더십의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지시적 리더십하고 그다음에 지원적 리더십, 그다음에 참여적 리더십, 그다음에 성취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했는데 뭐 지시적이라는 게 뭐 명령형 리더십을 의미하는 거고 지원형은 이제 거꾸로 서포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그런 리더십을 이제 지원형 리더십이라고 하고 참여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 리더십이겠죠, 그죠? 종업원들을 다 어떤 회의 같은 데 참여시켜가지고 어떤 다수결에 의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리더십이 이제 참여적 리더십이고 성취지향적 리더십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이제는 조금 더 변혁적 리더십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제는 뭐냐면 자꾸 독려하는 거야. 종업원들한테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자아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목표, 도전의식을 심어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리더십을 이제 성취지향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로목표 이론에서는 이 리더십이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우선 리더의 스타일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스타일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하급자의 특성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종업원 그죠 여기 이제는 종업원의 특성하고 그다음에 작업 환경의 특성 요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그죠 리더십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이제는 하우스 경로 목표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해요 요거 허쉬와 블란차드의 리더십 상황 이론, 이게 수명주기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딱 보시면 요게 이제는 뭐하고 엮이냐면 요것도 보시면 과업지향형 행동을 보이느냐 아니면 관계지향형 리더십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하는데 2차원 내에 여기서 이제는 요게 과업지향형이고 아니면 이제 요게 관계지향형, 여기 사람 관심이죠, 그렇죠? 이건 사람에 대한 관심, 이건 일에 대한 관심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고려될 게 이제 종업원의 숙련도라는 게 따라 붙어요. 종업원의 숙련도. 그래서 이 종업원의 숙련도라는 요 변수까지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요거 상황 변수까지 고려를 해서 종업원이 능력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고 없고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은 없는데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니면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약한 사람, 능력도 높고 의지도 높은 사람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이 M4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을 적용하면 딱 맞냐면 요거. 위임적 리더십. 뭐냐면 리더는 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사람 자체 직원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직원이 이렇게 능력도 뛰어나고 의지도 강하다고 하면 이런 당임적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그냥 알아서 냅둬도 지네들이 알아서 잘해. 그러니까 이런 능력도 뛰어나고 의지도 강한 종업원들이 있을 때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냥 위임적 리더십. 그냥 놔두는 거지. 니네들이 알아서 잘해봐. 나는 그냥 지켜만 볼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면 되고 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시해야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지시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는 거야, 이게. 요쪽, 그죠? 그 다음에 능력은 없는데 의지는 강하다. 그러면 코치형 리더십. 그 다음에 능력은 강한데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지원적 리더십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종업원의 숙련도에 따라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상 연결 이론이 있어. 그걸 이제 VDL 해가지고, vertical, 그 다음에 diadig이라고 해야 돼요. diadig. 그래서 vertical diadig linkage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는 수직상 연결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리더와 부하 직원 각각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수직으로 연결돼 있잖아. 리더 하나랑 부하들, 리더와 부하. 1대 다겠네. 리더 입장에서는 1대 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형성을 할 때, 여기 이제 내집단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 외집단 상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요 관계를. 여기도 나왔지만, 리더와 부하의 관계, 교환 관계를 XML 해가지고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리더와 부하가 내집단 상태에 있다고 하면 어떤 상태냐면, 여기 대단히 리더와 부하 간의 상호 간의 신뢰도 친밀감이 뛰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알고 봤더니 고향 후배라든지 아니면 뭐 같은 대학 출신일 수도 있는 거 아니면 그냥 마음이 잘 맞아 이 친구하고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죠? 리더와 부하 직원 간에 서로 이제 이게 짝짝꿍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으면 그 내집단 상태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업무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대하는 부하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서로 간에 이제 공식적인 일에 대해서만 이제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있는 단계. 뭐 사적인 거 이런 거 전혀 다루지 않고, 그죠? 단순히 업무적인 거에 있어서만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관계라면 그건 이제 외집단 상태에 있는 걸로 봅니다. 외집단 상태. 수직산 연결 이론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뭐야? 리더라면, 이상적인 리더라면 이런 외집단 상태에 있는 부하 직원도 다 내집단 상태로 만들어서 모든 직원들이 내집단 상태에 있도록 만들어진 게 훌륭한 리더의 역할이겠죠. 그죠? 자, 그 현대적 관점에서의 이제 리더는, 뭐 카리스마 리더는 뭐 그냥 내용 한번 보시면 되죠. 카리스마라는 게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대충 최민수 생각하면 카리스마 생각나죠. 자, 그리고 이제 변혁적 리더십은 좀 알아두셔야 하는데, 이제 변혁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말한 것처럼 변혁적 리더십 이전의 단계의 모든 리더십은 다 거래적 리더십으로 봤습니다. 거래적 리더십. 그래서 모든 게 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결국 목표도 설정하는 것도 돈 주니까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고, 변혁적 리더십은 아니야. 야, 본질적인 건 사실 돈보다는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래적 리더십보다는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자아 실현에 대한 목표가 확고할 때 뭔가 실현이 동기부여가 돼서 일이 되지 않겠어? 이런 관점에서 이제 리더십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돈으로 꼬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너도 어떤 식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걸 이렇게 비전을 자꾸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는 게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표가 현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향했다는데, 여기를 보세요. 이상화된 목표는 항상 현상과 크게 다른, 그래서 변혁, 추종자들의 신념, 가치, 욕구 등에 대한 변혁을 계속 유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으니까 이 차이점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걸 기초로 해서 한번 쭉 보시면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 슈퍼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더십이냐면 그냥 부하 직원들을 다 슈퍼맨으로 만드는 거야. 셀프 리더. 그러니까 뭐냐면 니네들이 스스로 슈퍼맨이 돼가지고 굳이 위에 얻는 상급자가 없더라도 니네들이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뭘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겠구나. 이런 스스로가 리더가 되도록 하는 리더십을 슈퍼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아 리더라고 하죠. 자아 리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위에 있는 리더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도 나 같은 리더가 되도록 키워주는 거. 이렇게 막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슈퍼 리더십이라고 해요. 자, 서번트 리더십은, 서번트가 이제 하인이잖아, 하인.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봉사하는 리더십이에요, 봉사하는 거. 직원들 하나부터 열까지 뭐 어디 불편한 거 있냐, 뭐 잘못된 거 있냐, 뭐 무슨 문제 없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면서 계속 뒤에서 그냥 하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차원의 이제 조직행위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게 스태프 조직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게 참모 조직 구조이기 때문에 뭐 기획부, 총무부, 인사부처럼 뭐 비서실도 해당하겠죠. 뭐 이제 말 그대로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전문 스태프하고 관리 스태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스태프는 이제 전문성을 기초로 해서 이제 조력해주는 그런 지원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관리 스태프는 이제 관리 업무를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조력해주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조직 기술과 관련해서 조직 내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그 이제 기술에 해당하는 게 이제 지식이나 도구나 기법,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조직에 필요한 기술을 기초로 해서 이 우드워드라는 학자가 이제 기술 유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제 소량 생산 기술, 그 다음에 대량 생산 기술, 연속 생산 기술로 해서 구분을 해놨는데, 뭐 소량은 이제 수공예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대량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기업을 의미하는 거고, 연속 생산 공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는 그 석유화학공업 같은 경우, 이제는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원유가 공급이 되는데, 이게 중간에 끊김이 있으면은 다 굳어버려요. 문제가 되는 상황이 이제는 이런 연속 생산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제 공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흐름 자체가 끊김이 없이 연속돼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연속 생산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페로우 같은 경우에는 기술 유형을 과업의 다양성하고 문제 가능성 가지고 분석 가능성 가지고 구분했는데, 이것도 많이 해봤었던 거죠. 뭐 장인 기술, 일상적 기술, 일상 기술, 공학 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 가능성과 과업 다양성 가지고 그게 높냐 낮냐를 가지고 이제는 네 가지 기술 유형으로 페로우가 구분을 했었죠. 톰슨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의존성을 기초로 해서 기술 유형을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중개형, 연속형, 집약형으로 구분했는데,
이제 상호유전성이 가장 없는 경우가 이제 중개형이고, 그죠? 상호유전성이 가장 높은 게 이제 요 지박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부재 조직 같은 경우는 요것도 뭐 사업부 단위가 제가 이제 삼성전자 빗대 가지고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각각의 사업부별로 이제 사업 단위로 해서 구분하는 거 우리가 사업 단위라고 사업부 조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조직 같은 경우가 이제 행렬 조직이죠. 행으로도 연결되고 종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조직을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고, 특징적인 걸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 같은 경우 이원화되어 있죠. 명령 구조가. 그런 특징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순 조직, 그다음에 기계적 관료주의, 그다음에 전문적 관료주의, 그다음에 다변화 조직. 이게 사업부 조직이에요. 사업부 조직. 그죠? 단순 조직 같은 경우가 초창기 회사 아니면 1인 기업, 혼자 운영하는 개인 기업 형태가 보통 저런 형태로 돼 있고, 이 기계적 관료주의 같은 경우가 이제 군대식 조직이죠. 군대식 조직. 그죠? 어떤 획일화된 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양쪽이 기술 부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관리 부서에 해당하는 스태프 조직들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중간 관리층에 해당하는 부. 그래서 기계 조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비대하게 커져 있는 형태인데, 이런 전문적 관료주의 같은 경우에는 다변화 조직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에는 기술 조직은 크게 의미가 없고 관리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게 이제 임시 조직 형태니까, 임시 조직 같은 경우는 밑에가 없고 다 이제 수평적 구조로 그 계층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층이 넓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조직하고 이제 유기적 조직의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높아시면 이것저것 많이 담아놓긴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유기적 조직하고 기계적 조직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서 차이점을 좀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대단히 융통성 있는 조직이 이제 말 그대로 동태적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이 유기적 조직이잖아요. 그죠? 한 명령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이제 기계적 조직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의사소통 쪽도 연쇄형, Y자형, X자형 있고, 그 다음에 뭐 원형, 그 다음에 완전 연결 형태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게 이제 비공식 조직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죠? 위원회 조직 같은 경우가 원형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그죠? 일반적인 라인 조직 구조가 이런 식으로 연쇄형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특징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이제 이 집단사고와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집단사고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획일화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집단사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집단적 사고 현상이 생기는 게 이제 개인 혼자 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혼자 의사결정할 때는 집단적으로 우르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런 획일화된 의사결정, 그럼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왜냐면 이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집단 내 의사결정에 대한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집단 극화 현상도 집단 사고하고 비슷한 현상이긴 한데, 얘는 이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면 도다 해가지고, 뭐 여기 나왔지만 모험이행이나 보수이행처럼 너무 그냥 모험 리스크가 높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버리거나, 반대로 너무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쪽으로 그냥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래서 양쪽 중에 이제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이제 이런 집단 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